정말 감사해요. 여사님이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여사님이라니요. 회장님 천만 다행입니다. 내전 재산 500만 원. 하나뿐인 아들놈 사업 미천이었습니다. 그걸 빗속에 쓰러진 생면부지 노인을 위해 썼습니다. 돌아온 건 더럽다는 조롱과 굵은 소금, 그리고 해고 통보뿐이었죠. 세상은 저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인이 제가 매일 닦던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은 단 한 번의 선택,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서울의 도심을 밝히는 가로등들이 아직도 졸음을 깨지 못한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때 한국종합철강의 거대한 건물은 고요함 속에 숨을 쉬고 있었다. 은영은 무거운 청소용 카트를 밀며 1층 로비에 들어섰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아직도 어제의 손때와 먼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그 차가운 석재를 쓸어내렸다. 수십 년을 한 손에는 청소용 소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간을 쥐고 살아온 손이었다. 은영은 화장실 칸칸마다 들어가며 변기를 닦았다. 소독약 냄새가 자신의 옷에, 피부에, 그리고 인생 전체에 밴 것 같았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정리하고 휴지를 채우고 그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음은 항상 그곳을 향해 있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영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직원들은 은영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코를 막으며 그 앞을 지나갔다. 은영의 존재는 투명했다. 마치 공기처럼, 마치 물처럼. 그 어떤 무게감도 없이. 나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왜 가장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 생각이 몸을 짓누를 때마다 은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서러움을 삼켜냈다. 점심시간에 건물 뒤에 좁은 골목으로 나간 은영은 편의점 김밥 한 줄을 들고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떠 있었다.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약간 더 빨라졌다. 530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은영의 눈빛에는 거대한 꿈이 담겨 있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였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IT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었다. 똑똑한 머리에 야무진 계획까지 갖춘 아들. 하지만 세상은 준호 같은 젊은이들에게 출발선도 공평하게 주지 않았다. 자본금이 없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떠났고 어머니인 은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괜찮다. 이 530만 원이 준호의 꿈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은영의 피와 땀이 서린 전부였다. 3년을 모으고 4년을 아껴 모은 돈이었다. 그 통장 화면을 바라보며 은영의 입가에 피곤한 미소가 스쳤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준호, 이제 날개를 펼칠 때가 되었구나. 한편 오금산 회장은 그날 아침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명 건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넥스원 그룹의 회장실은 30층에 위치했다. 도시의 풍경이 발 아래 깔려 있었다. 오 회장은 이 높이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72세의 나이에 그가 등진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지는 미국에 있었다. 성공이 뭐란 말인가? 오 회장은 그 질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서명이 필요했고, 다시 결정이 필요했고, 다시 세상과 싸워야 했다. 은영은 일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좁은 원룸의 현관을 열었을 때 준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면의 파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뭔가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향해 잠깐 얼굴을 들었던 준호의 눈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자신의 이 집중력을, 이 열정을 응원하기 원했다. 은영은 부엌에서 밥을 차렸다. 밥 냄새와 국 냄새가 좁은 집을 채웠다. 그것이 은영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다. 말이 아니라 밥과 반찬으로, 손과 마음으로. 밤 10시가 넘자 준호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은영은 거실의 작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구석진 곳에는 까만 점들이 보였다. 곰팡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다. 통장에 530만 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은영의 마음은 어느 정도 따뜻했다. 저 돈으로 준호는 사무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급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영은 눈을 감았다. 꿈에서도 그녀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마다 준호의 웃음이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늘이 뚫린 듯 빗소리가 거대했던 밤이 있었다. 오후 8시부터 내려와 자정을 넘긴 빗줄기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하늘이 토해내는 눈물 같았다. 은영은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은 은영의 시간이었다. 다른 청소 담당자들이 물러간 이후 오직 은영만이 혼자 건물에 남아 비상계단과 안내소 주변을 정리했다.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그것이 은영의 일하는 방식이었다. 받는 급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녀는 더 완벽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비상계단의 손잡이를 닫고 있던 은영의 눈에 기묘한 것이 포착되었다. 2층 로비 구석, 그 먼 곳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은영은 청소 도구를 재빨리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갔다.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가 명확해졌다. 한 노인이었다. 고급 정장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무너져 내렸다. 노인은 신음을 내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은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어르신. 은영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았을 때 노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였다. 그 거대한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안내소에서 나왔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훑어봤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다. 마치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이. 은영은 경비원을 향해 외쳤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119에 전화해 주세요. 경비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 저희 아들 또 늘 그러더라고. 주치 상태일 거야. 그냥 두게. 술 깨면 일어날 거고. 그 말을 끝으로 경비원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은영은 노인을 부축하기로 결심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단단했다. 신발이 물에 잠긴 채로 그녀는 노인을 일으키려고 했다. 노인의 한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을 때 그 무게는 단순한 육체의 무게가 아니었다. 생명의 무게였다. 은영은 자신의 방수 작업복을 벗어 노인을 덮었다. 그 옷이 노인의 젖은 몸을 감싸자 은영은 치솟는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쩔? 119에 전화해야 했다. 은영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지만 전화를 꺼낼 수 없었다. 다른 손으로는 노인을 붙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경비원 여기. 은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은영은 노인을 부축한 채 경비실에 걸어갔다. 경비원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경비원의 얼굴에 표정이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만지면 우리 책임이 된다고. 어서 그쪽에 나. 은영은 경비원의 소리를 무시했다. 이분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제발. 그 간절함이 경비원의 얼굴을 바꿨나 보다. 경비원은 마지못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면서도 투덜거렸다. 또 이런 일이. 병원비까지 우리가 내야 하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은영은 노인 옆에 앉아 있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은영은 자신의 손으로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곧 병원에 갈 거예요. 계속 깨어 있어 주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들은 손사래로 노인을 이송했다. 은영은 그 뒤를 따라갔다. 누신 관계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다. 아, 그냥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에 응급구조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어떤 직책도 없지만 그 행동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은영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의사들은 은영을 밀어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영은 바깥에서 기다렸다. 벽에 등을 기대고 손을 깍지 낀 채로 자신이 방금 한 그 행동이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그 차가운 손이 자신의 가슴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영은 응급실의 시계를 바라봤다. 밤 11시 30분. 아침까지는 아직 6시간 30분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은영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줄은 아직도 몰랐다. 응급실의 천장등은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아래서 은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지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영의 눈은 무거웠지만 감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감시하지 않으면 그 노인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끊임없이 몸을 떨게 했다. 간호사들이 오고 갔다. 어떤 간호사는 은영을 쳐다보며 물었다. 분이 어르신과 어떤 관계이세요? 은영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냥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표정으로. 새벽 4시 의사가 나왔다. 중년의 의사였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르신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은영의 귀가 먹먹했다. 뇌경색? 그 단어는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수술을 하실 건가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은영을 곧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보호자입니까? 아, 아니요. 그냥. 은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보호자를 부르셔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도 은영을 압박했다. 은영은 노인이 주머니에서 나온 오래된 지갑을 들었다. 그 안에는 신분증이 있었다. 오금산. 그것이 그 노인의 이름이었다. 오금산 회장. 은영이 건네받은 이름표를 읽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가까워왔다. 혹시 이분이 오금산 회장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놀람이 담겨 있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곧바로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사도 자주 확인하러 왔고 간호사들도 더 부지런해졌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차이가 이렇게 명확한 것인가. 은영은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 5시 30분 의사가 다시 나왔다. 수술 전에 예납금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응급 치료비와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500만 원. 정확히 그 숫자였다. 그녀의 통장에 있는 아들의 미래가 담긴 그 숫자였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보호자가 와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연락처는?
은영은 오금산의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다. 오도진. 미국 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였다. 간호사는 국제전화를 걸었다. 시간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낮이었다. 오도진은 한국말로 다급하게 외쳤다. 아버지가? 뭐라고?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지 못할 거야. 내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통화가 끝났다. 오도진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했지만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의사는 은영을 다시 쳐다봤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5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실 겁니다. 그 말이 은영을 짓눌렀다. 나는 이 사람의 보호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를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우연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은영을 혼란스럽게 했다. 은영은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시원찮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500만 원 없이는 오금산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500만 원 없이는 준호의 꿈도 죽을 것이다. 그녀는 이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은영은 병원 복도의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봤다. 수많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다. 그 모든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은영은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오금산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 창백한 얼굴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직 25살이다. 기회가 또 올 것이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은영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내 아이의 꿈도 중요하지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닐까? 은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은행 앱을 열었다. 통장 잔액 530만 원. 그것을 보자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시작했다. 금액란에 500만을 입력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한 자리씩.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문자 소리가 났다.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0원. 그 문자 소리는 마치 은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것을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준호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이 은영의 가슴을 또다시 자르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을 시작했다. 은영은 다시 응급실 밖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이제 그녀의 통장은 비어 있었다. 3년의 노동이, 4년의 절약이 1초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은영은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이것이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다. 하늘이 뚫린 듯 내렸던 가을 빗소리가 떠올랐다. 그 빗소리 속에서 은영이 한 그 행동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은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순수한 웃음이었다. 수술은 새벽 7시에 끝났다. 의사는 은영을 불렀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금산이 살 것이다. 최소한 이 시간은 넘길 것이다. 은영은 오금산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밖에서 또 다른 밤을 보냈다. 새벽 8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일은 잘했어? 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응, 괜찮아.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 엄마가 아파? 준호의 목소리가 파닥거렸다. 은영은 천천히 말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 아파신 분이 계셔서. 그 말 이상으로 은영은 설명할 수 없었다. 준호는 엄마를 걱정했지만 엄마가 대답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새벽 10시
은영은 눈을 감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머리는 벽에 기댄 채로, 손은 상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로 그렇게 4시간을 잤다. 그리고 깼다. 오금산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은영은 얼굴을 씻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오금산의 눈이 떠져 있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어둔해졌다. 의사는 은영을 밖으로 불렀다.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금산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오금산의 한쪽 눈이 은영을 쳐다봤다. 그 눈에는 인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를 표할 방법이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신음일 뿐이었다. 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되실 거예요.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서져 있었다.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 되었다. 오후 2시 병원의 일관리자가 은영을 찾아왔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곧 병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기다리기만 했다. 오금산의 아들이 오면 자신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오후 3시 30분 오도진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미국의 공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간호사를 불러 누가 상담비를 처리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은영을 가리켰다. 이분이요. 오도진은 은영을 주목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당신이 처리하셨습니까?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500만 원. 오도진의 얼굴이 변했다. 무언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죠? 은영은 천천히 답했다. 그냥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도진은 은영을 응급실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일관리자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었다. 가을 빛밤의 건물 로비에서 무명의 청소부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면서까지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는지. 오도진의 눈이 빨개졌다. 하지만 은영은 이미 떠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드님이 계시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이 한 말이었다. 오도진이 잠깐 하고 외쳤을 때 은영은 이미 병원의 로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은영은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아주지 않았다. 그 대신 밥을 차렸다. 국을 끓였다. 밥과 반찬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했다. 준호는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뭐 있어? 왜 자꾸 우는 눈처럼 보여? 은영은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생각할 게 있어서.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 밥의 맛이 평소보다 더 따뜻했다는 것을 준호도 느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 직장으로 향했을 때 건물 입구에 미스터리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은영의 연락처를 통해 전해준 것이었다. 낡은 메모지에는 정갈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금산, 다시 찾아뵙겠소. 그 글자를 바라보며 은영의 눈가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투명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다는 것. 그 깨달음이 은영의 시린 가슴을 미세하게 데우고 있었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은영은 이제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느껴 있었다. 그 메모를 받은 지 사흘 후 은영의 인생은 갑자기 굴곡을 만났다.
새벽 5시 은영은 버스를 탔다. 평소처럼 일찍 나가는 새벽이었다. 어제까지는 무엇 하나 특별할 게 없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은영의 가슴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실실한 실황가닥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깃을 당기고 있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비원의 표정이 이상했다. 눈을 피하고 뭔가 더 말하려다가 말았다. 은영은 그것을 무시했다. 물론 그렇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오전 10시 은영이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많은 발소리였다. 은영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박철상 부장이 임원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봤다. 박 부장의 얼굴은 붉었다. 그것은 환한 불금이 아니라 공포와 분노가 섞인 불금이었다. 은영, 여기 와.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은영은 천천히 내려왔다. 그들은 1층 로비로 향했다. 모든 직원들의 눈이 은영에게 고정되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로비의 한가운데 서자 박 부장이 입을 열었다. 너 며칠 전에 뭔가 했다며? 저 늙은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영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박 부장을 더욱 화나게 했다. 도움이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 박 부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 사람은 넥스원 그룹의 오금산 회장이야. 우리 회사의 소유주야. 너 같은 놈이 감히 그런 분을 만지다니. 그것도 병원까지 데려가고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어. 명예를.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금산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부장은 계속했다. 알았어?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런 건방진 놈이 우리 회사에 있을 리가.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했다. 그 신호는 명확했다. 한 직원이 무겁고 큰 소금통을 들고 나왔다. 은영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다. 순간 그 소금통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 은영의 몸은 경직되었다. 아니, 이럴 리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저 늙은이를 병원에 데려간 죗값이 뭔 줄 알아? 박 부장이 외쳤다. 그의 손이 소금통을 집어들었다. 은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지만 너무 늦었다. 굵은 소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머리 위로, 얼굴로, 목으로, 어깨로. 은영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얼굴을 가렸다. 소금의 입자들이 피부를 자극했다. 눈이 따끔거렸다. 귀도, 목도, 모든 곳이 따끔거렸다. 이게 내 경고야. 다시는 우리 건물 근처에 오지 마. 박 부장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은영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도 누군가 박 부장을 말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 발씩 물러서고 있었다. 마치 은영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금이 옷에서 계속 떨어졌다. 신발 안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었다. 피부와 피부 사이의 모든 곳에 소금이 스며들어 있었다. 은영은 박 부장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해고야. 박 부장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선언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당신의 물품을 정리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저 약한 자들을 위한 위로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먼저 약한 자를 밟는다. 은영은 그것을 몸으로 느껴 있었다. 소금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그녀는 주머니에서 직원증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보안 담당자에게 걸어갔다. 보안 담당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이 직원증을 건네면서 한 그 말이 자신의 일터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소금으로 뒤범벅인 머리카락, 하얀 소금이 소복이 내린 어깨. 이것이 자신의 모습인가? 은영은 눈을 돌렸다.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혐오도 있었고, 무시도 있었다. 은영은 더 작아졌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스에서 내린 은영은 한 발 한 발을 떼며 집으로 향했다. 신발 안에 소금이 발을 긁었다. 하지만 그 통증도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작아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은영은 조용히 샤워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물이 소금을 씻어냈다. 피부가 자극되고 따끔거렸다. 그 통증은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은영은 벽에 등을 기댔다. 뜨거운 물이 얼굴로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물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있어? 은영은 재빨리 물을 끄고 나왔다. 응, 여기야. 밥 먹어. 정오 무렵 은영은 밥상을 차렸다.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를 관찰했다. 엄마의 눈이 다르게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처럼. 엄마, 뭐 있어? 왜 그렇게 무거워 보여? 준호의 질문에 은영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 웃음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한 거일 뿐이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밥을 더 열심히 먹었다. 마치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엄마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저녁이 되자 은영은 구직 사이트를 켰다.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며 느껴지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청소직 50대 여성, 경력 10년. 구인 공고에서 그녀의 조건을 찾기는 어려웠다. 나이도 성별도 경력도 모두 그녀를 거부했다. 새벽까지 계속된 그 검색의 끝에 은영이 찾아낸 것은 일당 5만 원짜리 임시직 일자리뿐이었다. 그것도 3개월 계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은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은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은영의 손이 떨렸다. 취업 제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항의일까? 은영이 받았을 때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은영 씨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은영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저는 오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금산의 아들입니다. 은영의 심장이 철렁했다. 오금산.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뼈아픈 기억들이. 오도진은 계속했다. 제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해고했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은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이제 연락 주지 마세요. 은영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을 때 오도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잠깐. 제 아버지께서 매우 화나셨습니다. 부장님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은영은 침묵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없었다. 오도진은 기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은영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복수? 아니다. 용서? 그것도 아니다. 그저 궁금함. 자신이 구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마침내 은영은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종합철강 건물의 입구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건물을 에워쌌다. 그 차들 앞뒤로는 경호원들이 철통 같은 방어를 펼치고 있었다. 직원들은 쑥덕거렸다.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 오셨대. 근데 이렇게까지? 은영은 건물 뒤에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오도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영 씨, 이쪽으로요. 은영은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이끌려갔다. 로비로 향하는 길, 은영의 발이 떨렸다. 로비는 이미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수많은 임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중심에서 내린 인물은 휠체어를 탄 오금산이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어둔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생생했다. 집중력 있는 눈이었다. 오금산 회장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로비 전체를 훑는 그의 시선이 드디어 은영을 찾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금산은 휠체어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경호원들이 그의 길을 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한 청소부와 한 회장님에게 집중되었다. 오금산은 은영 앞에서 멈췄다. 그 휠체어 위에서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은영은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비틀리지 않은 왼손도 나왔다. 오금산은 은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무언의 약속이었다. 오금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그는 입을 열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둔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했다. 고마워. 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이 순간 이 건물의 모든 권력 관계가 뒤바뀌었다. 회장과 청소부 사이에 펼쳐진 그 감정의 파장은 이 건물의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오도진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모든 분들께 알리겠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매우 화난 상황이 있습니다. 오도진이 박철상 부장을 가리켰다.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도진은 계속했다. 제 아버지께서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는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 경호원들이 박철상을 에워쌌다. 박 부장은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의 소나기는 강했다. 그는 입에서 비명 같은 것을 내며 끌려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은영의 심장은 큰 박동으로 두근거렸다. 복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은영에게 주는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 더 큰 불안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오금산이 다시 은영을 쳐다봤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마워. 각 음절이 고통스럽게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감사하지 말고 함께 일해달라는 뜻이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오도진이 은영에게 다가왔다. 은영 씨, 아버지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저희 그룹의 참사랑 재단의 이사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의 귀가 믿기지 않았다. 이사요? 오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이 당신과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은영은 그제야 이 상황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이 현실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임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한 명의 청소부가 그 자리에서 이 거대한 건물의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은영은 오금산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비록 한쪽 입가만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은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투명인간에서 벗어났음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본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본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참사랑 재단의 사무실은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했다. 은영은 이제 더 이상 화장실을 닦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하루에 1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병원비에 쩔쩔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울 길이 막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외로움으로 지쳐 있었다. 은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지하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 펀드를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자금을 배분했다. 은영이 3년간 모은 530만 원이 한 사람을 살렸다면 이제 그녀가 관리하는 기금은 수백 명을 살리고 있었다. 오금산 회장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의 운동실에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고통이 심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다. 오금산은 은영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를 반복했다. 은영, 결혼, 하지 않게, 소? 입이 비뚤어져도 그 의도는 명확했다. 1년에 몇 번은 이 청혼이 반복되었다. 은영은 매번 웃으며 거절했다. 회장님, 아직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거부가 없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오도진은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찾아낸 이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있었다. 오도진은 은영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은영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 호칭에 익숙해져 갔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었지만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오도진이라는 형을 얻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도진이 준호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제안했을 때, 그때부터였다. 은영의 아들이 원하는 IT 기업의 창업. 그 자본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나왔다. 500만 원을 잃었던 은영의 아들에게 훨씬 더 큰 기회가 주어졌다. 오도진은 준호의 사업 계획서를 읽고 투자를 결정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의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오도진의 그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 한 가지 더 있었다. 한국종합철강의 전 직원 앞에서 오금산은 사내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입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고 말씨도 어둔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사원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변할 것입니다. 더 따뜻한 회사로, 더 인간답고 더 정직한 회사로,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은영 이사입니다. 말을 마친 오금산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은영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 영상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갔다. 회장님이 직접 언급한 청소부 500만 원으로 회장을 구한 여인,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던 은정. 그런 제목들이 붙으며 은영의 이야기는 알려져 나갔다. 신문도 보도했다. 방송도 인터뷰를 요청했다. 은영은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여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의 기부금이 폭주했다.
한 달에 2억 원 정도의 기금이 모여들었다. 어떤 대기업은 은영의 이야기에 감동해 월 1천만 원의 정기 기부금을 약속했다. 어떤 개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에 기증했다. 은영의 한 행동이 파문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그 기금으로 몇백 명의 사람들이 구제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을 수 있었고,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세상에 버려진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가을 빛밤의 그 한 행동이었다. 남편도 없고 통장에 530만 원이 전부인 한 여인의 그 행동이었다. 은영이 참사랑 재단의 이사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오금사는 다시 청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금사는 무릎을 꿇었다. 물론 그의 다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재활을 통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무릎을 꿇을 때는 오도진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은영, 나의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느린 말씨였지만 그 진정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1년 전, 반년 전, 3개월 전과는 다른 눈물이었다. 이번 눈물은 기꺼움의 눈물이었다. 네, 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그들의 행복을 축하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은영과 오금산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이었다. 오금산이 원했던 것이었다. 거대한 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식. 참사랑 재단의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준호도 오도진도 참석했다. 오금산이 식의 시작에서 한 말은 이것이었다. 이 여인은 2년 전 빗속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후 은영은 오금산의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은영은 그 창문 앞에 서서 수많은 불빛들을 봤다. 그 모든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의 행복이 있었다. 누군가의 고통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은영은 이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은영은 이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참사랑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직책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은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오도진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그 느낌. 준호가 성공적으로 IT 회사를 런칭했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누군가의 감사의 편지를 읽을 때의 그 느낌. 그것들이 모든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오금사는 여전히 재활 중이었다. 하지만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말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아직도 약간의 어두남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다. 은영은 오금산의 옆에서 그의 말을 기다려주고 그의 느린 움직임을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오금산도 은영의 따뜻함을 매일 느껴 있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은영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오금산도 함께 웃었다. 밤 10시 은영과 오금산은 펜트하우스의 창문 앞에 나란히 앉았다. 서울의 야경을 봤다. 강 건너의 불빛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은영은 오금산의 손을 잡았다. 오금산은 은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의 500만 원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은영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이제 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영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은영의 인생은
이제 기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설계도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화장실을 닦던 날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들이 없었다면 이 오늘도 없었을 것이었다. 은영은 그 모든 것에 감사했다.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가 자신을 이 자리로 인도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은영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청소부도 아니고 회장의 아내도 아니고 세상의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이들의 대리인. 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은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은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날 빗속에서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결정 때문이었다. 세상이 투명하게 취급하던 한 여인의 가장 따뜻한 손길.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구독자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